어린 시절 김정희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정희가 6살 때 폐렴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죠. 가족에게 남은 것은 빚과 작은 새빵뿐이었습니다. 정희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겨우 끼니를 이어갔어요. 차가운 겨울날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늘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도 일 도와줄게. 10살이 된 정희는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추를 다듬고 고추를 담고 거스름돈을 건네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죠. 어머니는 가끔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정희, 엄마가 미안해. 너는 공부나 실컷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밝고 명랑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나 재미있어. 어린 정희의 웃음소리는 시장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작은 슬픔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밤이면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며 아빠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어요. 하고 속삭이곤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정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희는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 이민호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결혼식을 올렸죠. 평생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호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둘은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보금자리를 넓혀갔어요. 그리고 결혼 3년 차 그들의 품에 귀여운 아들 이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정우,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정희와 민호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다짐했죠.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정희는 시장에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채소 가게를 운영했어요. 25평 아파트를 장만하고 정우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정우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듯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희와 민호는 평생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대학 입학식 날 민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큰 회사에 취직하고 서미진이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아들 내외를 위해 결혼자금을 아낌없이 내주었죠. 우리는 이제 늙었으니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65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4개월간의 병원 생활 끝에 민호는 정희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우 잘 부탁해. 당신이 있어 행복했어. 장례식장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한 반쪽이 사라진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그저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정우와 서미진은 바쁘다며 장례 절차를 서둘러 마쳤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정우의 말에 정희는 조금 위안을 느꼈습니다. 비록 민호는 떠났지만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가 그녀의 몫이었죠.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민호가 없는 밤은 너무 길고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걸 점점 실감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정우와 서미지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며 정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먼저 나갈게요. 알아서 드세요. 차가운 인사만 남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애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모시는 건 정말 부담이에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정우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잠시 동안만 참아주세요. 저희가 조금 안정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게. 너희 신혼 살림에 방해되면 안 되지. 정우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겠다면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았어요. 민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그의 낡은 슬리퍼, 읽다 만 신문, 안경.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만졌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생활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의 말에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정혜 고객님, 해당 계좌는 이미 위임장으로 모든 금액이 인출되었네요. 3주 전에요. 위임장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준 적이 없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죠. 네, 이정우님께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정희는 다른 곳도 확인해 봐야 했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상담원의 대답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민호님의 보험금 수령인은 이미 이정우님으로 변경되어 있네요. 지난달에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설마 정우가.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가 병상에 있는 동안 정우가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집문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는 민호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죠. 이럴 수가.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들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맡기라고.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정우의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정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언제? 어머니, 저도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도 저렇게 저물어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미진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다음 주까지 비워주셨으면 해요. 서미진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정희의 말을 서미진이 자르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서미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희의 운명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죠. 정희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모든 것,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우야, 왜 이러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더 무거웠죠. 5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뒤로하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하지? 정희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오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민호가 병원비로 다 쓰고 남은 적금 7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정희는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을 찾았어요. 방 있나요? 소심하게 물었을 때 고시원 주인은 물끄러미 노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평짜리 있어요.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았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 창문은 작아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죠. 여보, 나 여기서 살게 됐어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너무 길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낯선 침대의 딱딱함,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에서는 계속 민호를 찾아 헤맸죠. 아침이 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밀려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갈까? 정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고시원비, 식비, 그리고 약값까지 생각하면 1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지만 70살 노인을 고용해줄 곳은 많지 않았죠. 그날부터 정희는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혹시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식당, 마트, 세탁소. 어디를 가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젊은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정희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뜨거운 물을 쏟을 뻔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재빨리 그릇을 받아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정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방이세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방 번호를 알려주었죠. 청년은 정희의 방까지 라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정희가 말하자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석이라고 합니다. 법학과 졸업하고 고시 준비 중이에요. 민석은 의외로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고시원에 산 지 1년 됐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순간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민석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죽음부터 아들의 배신, 집을 빼앗긴 이야기까지. 말을 마치고 나서야 정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학생.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혹시 법적인 조치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사기라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민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법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거잖아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정우가 미울 만큼 미웠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학생. 정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우를 고소한다면. 아니, 그래도 내 새끼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애가 그녀를 괴롭혔죠.
다음 날 정희는 고시원 복도에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308호 박선영이라고 해요. 선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석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죠. 민석이 할머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정희는 갑자기 찾아온 이 두 젊은이들의 친절함이 낯설었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정우마저 등을 돌린 지금 낯선 이들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고마워요, 학생들. 하지만 아직은. 그날 오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머니, 저희 건드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실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증거 같은 건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 정희는 고시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로등 아래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정우야,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정희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보냈던 날 정우가 울지 않으려고 꼭 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얼굴도 생생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지내던 정희의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밤이 늦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민석이었어요. 아마도 공부하다 잠깐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민석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결정을 내리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야.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민석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무얼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박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 양, 나 좀 도와줄래? 선영은 반갑게 정희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결심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선영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변호사는 없었지만 선영이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었어요. 할머니, 우선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집 문서, 통장 내역, 보험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해요. 정희는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병원 영수증, 잔금, 이체 내역서, 그리고 오래된 집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정우가 가져갔어. 선영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에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민석과 선영은 정희를 데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인 김 변호사가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위임장 위조까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가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정희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싶었지만 정우가 감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다시 한번 정우와 얘기해 볼게요. 민석은 반대했지만 정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아드님이 또 거절하면 꼭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정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다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결국 정희는 직접 정우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버스를 타고 정우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우연히 나오는 이웃을 통해 정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우의 집 앞에서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미진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우 좀 만나러 왔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서미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3일 동안 안 와요. 정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지? 서미진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진짜예요. 어머니,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희도 바빠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누구야? 정희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서미진이 당황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희는 재빨리 손을 밀어 넣었어요. 정우야, 엄마야, 좀 나와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희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 좀 도와줘. 내가 가져간 돈, 집. 그거 다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거야. 엄마는 지금 고시원에서. 정우는 정희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법적으로 제 것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정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정우는 서미진과 눈빛을 교환한 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건드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실 생각이라면 증거도 없고 돈도 없는 어머니가 이길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정희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와 함께 정우를 키우며 꿈꿨던 행복한 노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죠. 버스 안에서 정희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건물들, 자동차들. 모두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죠.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민석이에요.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민석과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셨죠? 정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왔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정우를 찾아갔던 일, 그의 냉정한 거절,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민석과 선영은 조용히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석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결정하셔야 해요. 아드님은 이미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사문서 위조 사기죄에 해당해요. 아들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영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정우는 내 아들인데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모성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목표는 할머니의 재산을 되찾는 거예요. 합의만 잘 되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은행 거래 내역, 위임장 원본, 등기부등본. 모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절차를 설명했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민사소송은 재산 환수를 위한 것이고 형사고소는 사기와 위조에 대한 처벌을 위한 거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과 선영은 정희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민석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정희는 문득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선영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 후회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젊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를 고소하셨다고요?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어요. 어머니, 이거 철회하세요. 아니면 어머니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은 곧바로 고시원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협박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녹음해 두셨나요? 다행히 정희는 정우의 전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민석은 그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불리해질 거예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과의 법정 다툼이라니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감에 몸이 떨렸죠. 선영은 정희를 위해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할머니,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으셔야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희는 선영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조금씩 위안을 주기 시작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의 자매님, 정우 내외가 교회에서 험담을 하고 다녀요.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기들을 법적으로 고소했다고. 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닌 교회에서조차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권사님의 다음 말이었어요. 자매님,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고소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화해의 길을 찾아보세요. 권사님이 돌아간 후 정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마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진정한 결심을 굳혔죠. 이제는 나도 싸울 거야. 더는 당하지 않겠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정우를 향해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정우가 위조한 위임장과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죠. 정우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하나둘 나오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어느 날 민석이 흥분한 표정으로 정희의 방을 찾아왔어요. 아드님이 합의를 원한대요.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걸까요?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우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정우의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의 말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우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합의서입니다. 모든 재산을 김정혜 씨 명의로 되돌리고 보험금과 예금도 전액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정우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완전히.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완전히 서로의 삶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정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정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희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을 되찾게 되었고 더 이상 정우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었죠. 서명을 마친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진심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봐, 정우야. 우리 이제 남이니까. 정희의 차분한 말에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는 50년의 모성애가 끝나는 것을 느꼈죠. 사무실을 나오는 정희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민석과 선영이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민석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민석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힘든 시간을 위로하는 작은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카페에서 정희는 문득 물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다음 주쯤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거예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일주일 후 정희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집 안은 조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민호의 슬리퍼, 사진들, 그리고 추억들.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편안함 대신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는 행복했던 기억만큼이나 아픈 기억도 가득했죠. 정우의 배신, 민호의 부재,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 이 집엔 아픈 기억이 많아.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키니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기가 새로운 바람과 섞였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오래된 감정과 새로운 결심이 뒤섞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는 집을 정리했어요. 민호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손에 쥐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것은 눈물과 함께 상자에 담았고 어떤 것은 미소와 함께 버렸어요. 정리가 끝났을 때 정희는 자신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죠. 민석과 선영은 틈틈이 정희를 도와주었습니다. 둘은 이제 정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아, 나 이 집을 팔까 해. 갑작스러운 정희의 말에 민석과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이 집을 되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는데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재산을 되찾는 건 중요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이었던 거야.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음 날 정희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요. 작은 원룸으로 옮기려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랍다는 듯이 물었어요. 이런 좋은 집을 파시다니 아깝지 않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오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계약이 완료되고 정희는 민석이 추천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8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무엇보다 그곳에는 아픈 기억이 없었죠. 할머니, 원룸 어떠세요? 이사를 도와준 민석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새 집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민석아. 이제야 내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 작은 공간이지만 정희에게는 자유의 상징 같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든 정희는 민호와 함께 젊은 시절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아침에 눈을 뜨며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식사 후 정희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동안 소송과 정우 문제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죠. 정희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랜만이세요. 미용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0살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확 바꿔볼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도 좀 해주세요. 정희의 대담한 요청에 미용사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진 선택이세요. 젊어 보이실 거예요. 2시간 후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미용실을 나왔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흰머리는 짧고 단정한 스타일로 변했고 은은한 갈색 염색이 그녀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끗 쳐다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와는 항상 시장 근처 오래된 다방에 가곤 했었죠. 새로운 경험도 나쁘지 않네. 정희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정희였죠. 저녁 무렵 선영이 정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의 변신을 칭찬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젊어 보이시고 활기차 보여요. 선영은 정희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이사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예쁜 화분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행운목이라고 해요. 새로운 시작에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정희는 감동해서 선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너와 민석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선영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린 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용기를 내신 건 할머니셨어요. 그날 밤 정희와 선영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선영의 할머니는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고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일하느라 아침 산책 같은 건 상상도 못했죠. 공원에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처음 오셨나요? 저희와 함께 하실래요?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권유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들 속에 조심스레 섞였어요. 태극권의 느린 동작을 따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몸을 움직이는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매일 아침 여기 모여요. 운동이 끝난 후 그 할머니가 정희에게 인사했어요. 전 김정희라고 해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또래의 새 친구를 사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정희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석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정희는 민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석아. 내가 자랑스러워. 정희의 말에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사건이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됐어요. 앞으로도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민석의 합격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민석이한테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해. 정희는 선영에게 부탁했어요. 선영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석은 이미 다른 약속이 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먹자는 말을 남겼죠.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 둘이 맛있게 먹어요. 선영은 정희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민석이도 자기 생활이 있지. 우리 둘이 맛있게 먹자. 저녁 식사를 하며 정희와 선영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은 곧 이혼 전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희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영의 제안에 정희는 눈이 커졌어요. 봉사활동? 내가 무슨 봉사를? 정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근처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거 좋겠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어. 정희의 대답에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내일 복지관에 알아볼게요. 할머니가 정말 멋진 일을 하실 거예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선영이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민호의 사진을 손에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침대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몸이 가벼웠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죠. 오늘은 복지관에 가보는 날이구나. 정희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편한 옷만 골랐지만 요즘은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결국 민호가 좋아하던 하늘색 블라우스와 편안한 면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짧게 자른 머리가 아직은 낯설었지만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달라져야지.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약속대로 선영이 정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복지관 담당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선영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선영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게다가 마음도 따뜻하시고요. 선영의 격려에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가며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이미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점심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혜 님이시죠? 박선영 씨에게 말을 들었어요. 복지관 영양사가 정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가볍게 구경하시고 괜찮으시면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정희는 주방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장 생활과 가정주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정희의 질문에 영양사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정희는 어느새 주방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물 무치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정희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다음 주부터 꼭 와주세요. 영양사의 말에 정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정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복지관을 나오며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곳,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선영아, 고마워. 정말 좋은 곳이네. 그날 오후 정희는 공원에서 만난 순자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자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어 외롭게 지내고 있었죠. 정혜 씨, 우리 같은 처지끼리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요. 내일부터 노인대학에 같이 다니는 건 어때요? 순자의 제안에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대학이요?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재밌어요. 순자의 설명에 정희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나 노인대학에 다니기로 했어. 그리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할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민석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다음 주에 첫 출근해요. 제 사무실이 생기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초대할게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손자에게 자랑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 정희는 베란다에 놓인 행운목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활동,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정희가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의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제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정우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그래, 정우야.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생각했어요. 정우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기초반, 스마트폰 활용반, 그리고 합창반까지 신청했어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될까요? 정희가 망설이자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김정희님 같은 열정적인 분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학생이세요. 수업이 끝난 후 정희는 민호의 사진이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잘 살아볼게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석과 선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세 사람은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석아, 선영아. 너희들은 내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정말 고마워. 민석과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 세 사람은 촛불을 켜고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희의 소원은 간단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나답게 살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정희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의 작은 원룸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과 선영, 그리고 정희.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정희의 이야기처럼요.